지금부터 크론병의 원인, 그리고 크론병의 증상, 그리고 완치를 위한 크론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론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발생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일단 크론병 자체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에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 자체는 소화기에 국한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인데 대개는 여기서 항문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나 또는 위장 또는 소장 또는 대장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크론병 환자들이 손상이 있는 곳은 대장 쪽이나 소장 쪽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소장과 대장이 접합하는 회맹부라는 곳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크론병 자체가 다른 부위보다는 소화기에 집중된다는 것이 이 병 자체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크론병 자체는 사실 크론이라는 거는 미국 의사의 이름이에요. 크론병 자체가 크론시병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의사 크론이라는 사람이 1932년도에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명을 했다는 말은 이 병이 1932년도에 처음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처음 이런 증후군, 그러니까 크론씨가 발견한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환자들한테 만성적인 설사, 또 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가 나타나요.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일종의 이 만성적인 질환, 장 쪽에 국한된 증상 자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크론병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32년도니까요. 이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50년대니까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처음 이게 발병이 됐는데 크론병 증상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증상이 아까 말했지만 설사, 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예요. 이 자체의 증상 자체가 1932년도에 처음 발병된 병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류가 먹고 잘못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는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들은 인간이 먹기 시작하면서 사실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932년도에 처음으로 어떤 질병군으로 명명이 됐다는 게 크론병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1932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이 크론병 자체가 이 명명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진단기계 자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이 크론병 자체의 진단을 이 정후진단,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 자체를 보고 이 병을 진단했다는 게 그 당시에 이 명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시경 자체나 이 진단 장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실제 장 손상, 장 조직 자체가 손상돼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크론병 자체 직접적으로 진단할 어떤 진단법은 지금도 존재하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크론병 자체를 진단할 수 있는 확진법이란 게 있느냐? 확진법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이 어떤 검사를 해서 이 병이 크론병이냐 아니냐 하는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무슨 그 엑스레이도 찍고 또는 CT도 찍고 이런 영상장비 MRI도 찍고 하시고 또 혈액검사도 받으세요. 혈액검사도 받고 뭔가 대단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당신은 크론병이다 라고 진단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검사법, 확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크론 자체 확진법이라는 확진을 내릴 수 있는 진단법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손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크론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물론 그 사이에 소화기계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만성화된 염증 그리고 원래 증후군, 그 복통이라든지 또 만성 설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를 동반을 하든지 설사를 계속하면서 항문 쪽에 어떤 손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과 더불어서 나머지 증상을 가지고 크론병을 사실은 진단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어떤 명확한 확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크론병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보면요.
자, 이 크론병의 주요 증상이 뭐냐면 일단 만성적인 설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복적인 사람이 한 번 설사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설사가 나타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설사를 하면 이건 음식 잘못이죠. 찬 음식 자체를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도 얼음물 많이 먹고 찬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사를 하다 보면 복통이 나타나고요. 이게 장초열보다는 사실은 초기 증상은 그 체중 감소에 대한 문제가 먼저 더 언급됐어요. 체중이 감소되는데, 자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설사를 오래 하고 배가 아프면 음식 자체를 많이 먹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 자체를 못 먹으니까 당연히 체중 자체가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체중 자체가 빠진다는 말은 영양결손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영양결손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양결손이 나타나면 사람이 허약해져요. 무기력해지고 허약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만성적인 영양장애, 허약한 상태로 어지러움이라든지 또 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무기력이라든지 또는 회복력의 저하라든지 또는 면역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계 쪽에 문제니까 당연히 복부가 팽만해지는 가스가 많이 차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식욕이 떨어지는 등등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 만성적인 영양장애가 계속 나타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중이 감소되면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탈수가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나타나고 무기력해지고 손발이 차진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부종 증상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특히 오랜 설사를 하고 탈수가 계속되면 그 하지 부종이 그런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빈혈을 동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지러움 등이 동반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를 보면 크론병은 소화관에 나타나는데 그 소화관에 나타나는 게 만성적인 계속 설사가 있고 설사를 하면서 소화장애가 나타나면서 복통이 나타나고 그리고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들이 크론병의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요. 자, 이런 상태가 계속 만성화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장조직 자체가 손상이 되겠죠. 이 장조직이라는 건 주로 이 소장이나 대장 쪽 자체의 조직이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문 쪽 자체가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항문에 여러 가지 누공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자체가 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설사를 계속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조직 자체의 손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장이나 소장 자체가 좁아진다는 거죠. 구멍 자체가 계속 안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장 조직 자체가 계속 좁아지고요. 나중에 계속 좁아지다 보면 장이 막혀버려요. 이게 장이 폐색이 되면 소화 자체가 되질 않겠죠. 막혀서 막힌 부위 자체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아프고 가스가 차고 복통이 심하게 생겨요. 그리고 여기 염증이 생겨서 염증 자체가 생기면서 조직 자체가 파이면 궤양 조직이 일어나게 돼요. 조직 자체가 이렇게 파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 궤양 조직 자체가 장막 밖으로 터져 나오면 천공이 일어나요. 이건 항문 쪽에 역시 농이 빠져나오고 또는 대장에 출혈, 또 혈변을 보거나 하는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증상들 자체가 크론병의 일반적인 진행 증상, 그 초기 반응 자체는 가벼운 설사를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계속 심하게 되면서 조직 손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크론병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크론병 자체가, 자, 발병률을 보면 이 질환 자체가 선진국에서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도시 지역에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생기고 후진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진국에서 이 발병률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왜 이 질환이 높을까 하는 부분도 크론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요. 선진국 자체하고 후진국 자체의 차이는 제가 보기엔 음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화관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냉장 문화예요. 물론 이 냉방 문화도 관여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가 선진국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특히 냉장고 자체는
음식물 자체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보관 자체가 많고 음식 자체의 온도를 항상 낮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도시 지역에 이 냉장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우리 보통 냉장고가 있으면 어때요? 찬물을 많이 먹게 되죠. 또 여기 얼음도 요즘 나오게 되고요. 한겨울에도 얼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일이라든지 야채류들 이런 찬 성질의 음식들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냉장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질환 자체가 발병률 자체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보통은 20대, 10대 이 애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애들을 가만히 보면 일단 먹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따뜻한 음식을 많이 즐기기보다는 찬물이나 또는 그 과일, 야채,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는 거고 또 여기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이런 냉장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 일단 선진국이죠 그게 거기서 그런 병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하나의 그런 병 자체의 원인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돼요. 자요. 여긴 제가 이야기한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에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데 이유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냉장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자가 일단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음식 자체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되게 많이 조심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남자 여자는 제가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누가 더 소화기계가 약하냐 한약적으로 보면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성별 자체의 차이는 일단은 남자들 자체가 음식 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여자들보다 조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발병 나이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0대, 그 다음에 30대 순. 보통 어른들인 경우에는 40대 넘어가면 발병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때 이제 젊은 사람들 자체에서 많이 나타나고 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애들이 선진국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주로 만성적인 설사를 동반을 하면서 장 조직의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론병 자체의 기본적인 개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크론병 자체가 어디에 주로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크론병 자체가 호발 부위는 자주 나타나는 부위예요. 잘 나타나는. 자, 소화기계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 입에서부터 여기 항문까지요. 근데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의 이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과정인데요. 크론병 자체가 제일 많이 호발 부위는 사실은 이 소장과 이 소장 부위하고 이 대장 부위에서 주로 크론병 자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내시경을 소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대장 쪽에 있는 항문에도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화기 전반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위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건 소장과 대장 쪽인데요.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위, 50% 나타나는 게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위인 회맹 부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이쪽 자체에서 그 크론병 자체의 증상,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장조직 손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왜 이 부분에서 크론병 자체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물론 여기 소장에도 30%, 대장에도 한 20% 정도 발생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장 쪽이 많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 많이 망가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서양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음식 자체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소장이 손상받는 사람, 대장이 손상받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 회맹 부위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이 일단 들어와서 위장이 머무르고 이렇게 소장을 거쳐서 내려가는데요. 그리고 소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장은 음식물 자체를 흡수를 하는 곳이에요. 주로 음식물의 영양소를 주로 많이 흡수를 하는 곳이 소장이고요. 소장이 흡수된 음식은 전부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장 자체,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들 자체가 만약에 이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찬 성질의 음식이라든지 또는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 또는 인스턴트 음식들 또는 혼탁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 자체가 잘 안 되거나 흡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스나 노폐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소장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물이 소장까지 이렇게 사실은 내려가는 과정이죠. 입에서부터 일단 쭉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음식들이 쭉 내려가면서 소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소장 끝부분이 회맹부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데요. 저기 보면 이 연결 부위 자체에 올라가는 것이 중력의 역방향, 즉 상행결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위로 음식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소화가 잘 안 된 상태, 우리 보통 소화가 잘 안 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실 우리 이게 빠져나오면 대변이잖아요. 그죠? 대변 자체가 되려면 대변 자체가 여기 설사를 주로 동반하는 거니까 여기에 그 사실 소화가 잘 안 된 똥물이 되게 많이 고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혼탁한 부분의 음식이 상행 결장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곳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막혀서 와류가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가 되게 혼탁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회맹부 조직 자체에서 여러 가지 손상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역시 음식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조직 자체가 어느 부위가 많이 손상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크론병 자체가 지금 이 원인론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이 크론병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의 문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크론병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 자체는 하나의 추정이고 가설인 상태예요. 이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크론병이 자가면역 질환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론병의 서양의학 교과서를 보면 원인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 자체가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면 이 병을 원인 상태가 명확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기술을 하겠지만 실제로 크론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뭐냐 하는 건데요. 크론병 환자분들은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들었을 거예요. 이 자가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면역 반응 자체,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하는 것도 인체의 백혈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항원이라는 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인체를 공격할 수 있는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이런 어떤 외부 항원이나 독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인체는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을 해서 이 면역 반응 자체를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 항원들은 우리 세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이겠죠. 근데 이것들인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요, 이 인체에 있는 이 백혈구들이 이 항원 자체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요. 나 자신을 나쁜 놈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적군으로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이 내 조직 자체를 이 백혈구들이 공격을 하는 병이다라고 보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크론병인 경우에는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크론병인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계만 백혈구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혈구들 자체가 소화기만 공격하고 나머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는 폐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 백혈구들이 얘들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데 소화기계만 가면, 특히 소장이나 대장에 들어가면 이 소장과 대장은 하나의 항원 상태로 인식을 해서 얘들을 막 공격해서 얘들의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사실은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서양의에서 이것도 최근에 병의 자체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병의 원인을 사실은 거의 다 못 찾아내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못 찾아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서양의학의 내과적인 질환은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 자체를 모르는 병이 상당히 많아요. 이 크론병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소화관에만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는데 왜 하필 여기에 많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인데 백혈구들이 여기 가면 막 공격한다?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음식물들이 쭉 내려와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와서 소화가 되지 않은 혼탁한 음식물이라면 이 상행결정으로 올라갈 때 여기가
되게 많이 와류가 되면서 정체되면서 이 장 조직들이 이걸 감당해야 되는 곳에 더 많이 조직 손상이 일어난다는 건 오히려 음식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크론병 원인을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 크론병 환자들 중에 자 대장 자체가 많이 손상되는 사람이 있고요. 소장 자체가 많이 손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형 크론이라고 하고 소장형 크론이라 하는데 자, 보통 대장형 크론하고 소장형 크론 차이가 도대체 왜 일어나요? 누구는 왜 소장만 망가지고 누구는 왜 대장만 망가지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대장형 크론 자체의 주요 증상을 보면 자, 대장 손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설사가 위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장 자체가 하는 일이 원래 물을 흡수하는 곳이거든요. 인체에서 물을 흡수해서 이제 대변으로 내보내는 건데 인체 모든 장기들, 그러니까 우리 소장하고 대장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먹은 음식 자체를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그 물하고 영양소예요. 이 음식물 자체를 흡수하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들이 설사로 쭈르륵 나가버리면 어때요? 생존하는데 되게 영양소 결핍이라는 설사 자체가 일어나는 것들은 어때요? 되게 생존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소장과 대장은 흡수하는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 곳이고요.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소장 자체가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대장에서 물의 흡수가 잘 안 되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소장 자체는 그 대장 자체에서 대장형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만성적인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파요. 특히 아랫배가 아프고 배가 되게 차고 장명이라는 건 장에서 물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니까 항문 쪽에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항문 쪽에 치료라든지 또는 누공이라든지 이런 항문 손상 자체가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주요 증상이 일단 설사가 많다는 게 대장형 크론병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소장형 크론은 어떤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느냐? 그전에요. 왜 그러면 설사가 많이 일어나느냐 대장형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설사 많이 하는 이유는 당연히 찬 음식을 많이 먹은 거야. 찬 음식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찬 음식 자체 설사라는 게 사실 물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대변 자체에서 수분 함량이 70%거든요. 이게 수분 함량이 70%면 수분 자체가 70%면 정상변이고요. 보통 설사를 한다는 게 뭐냐면 80% 정도의 물 함량이 10%의 물이 더 많으면 이게 설사가 돼요. 우리가 물 설사를 한다는 건 85%가 되면 물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상적인 대변이냐 설사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대변 속에 함유된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달린 거예요. 그럼 이 수분 자체를 누가 흡수하냐면 대장 쪽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대장에서 이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과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형 크론은 찬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 주로 대장 쪽에 손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소장 쪽에 손상이 많이 생기는 소장형 크론은 뭐냐면 일단 증상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복통, 주증상이 복통하고 복부팽만, 가스 발생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소장형 크론 환자들의 주요 특징은 복통이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배가 되게 많이 아프고 가스가 차고 그러면서 가스 차고 배가 아프니까 배가 빵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구토나 구역 증상들도 잘 생길 수 있어요. 속이 미식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건데 대장형 크론 환자들이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면요. 이 소장형 크론들은 찬 음식보다는 기름진 음식, 또 인스턴트 음식, 또는 혼탁한 음식, 또는 술,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요. 특히 기름지고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어때요? 소화가 빨리빨리 용이하게 안 되겠죠. 우리가 가볍게 먹은 것보다는 혼탁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되게 많이 생겨요. 소화 불량이 생기면. 가스가 되게 많이 생기니까 어때요? 복부가 팽만한 거고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게 내려가지 못하면 한 곳에서 빵빵하게 맺혀요. 그럼 복통 자체가 심하게 오는 거고요. 특히 이 소장 조직은 대장 조직에 비해서 얇아요. 조직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 소장에서 가스가 많이 째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 이 천공이 많이 일어나요.
또 물론 천공되기 전에 조직 자체가 부어서 이렇게 계속 부어오르면 장 조직 자체가 막히는 장의 폐색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장 쪽 자체는 원인 자체가 기름지고 튀기고 인스턴트 음식들, 치킨, 피자, 짜장면, 햄버거 뭐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주로 복통이 많이 생기면서 배가 많이 아픈 증상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런 음식들 자체가 설사가 되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론병 환자인데 나는 설사가 별로 안 심해요 하는 환자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 자체를 이런 음식을 많이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초기에 우리 크론병 자체는 원래 이제 만성 설사죠. 원래 이 처음에 보고될 때 계속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설사하면서 배가 아픈 사람, 이렇게 설사하면서 또 체중이 감소되는, 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대장형 크론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기에 복통 자체가 나타나면서 설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 소장형 크론 환자도 역시 장 손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론병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론병이라는 게 자체가 처음부터 뭐 갑자기 장들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겠죠. 어떤 진행 과정,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악화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그 가벼운 설사를 한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뭐 음식 자체가 잘 안 맞았을 경우에 처음에는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사 자체가 자, 한두 번 하고 말면 좋은데요. 아까 말했죠. 이 만성적인 설사로 넘어가요. 만성적이라는 건 설사가 최소한 5일 이상 계속 반복되는 설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사 자체를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게 설사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장 쪽에 민감한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크론병 자체가 그 많이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크론병으로 바로 진단 내려주진 않았고요. 옛날에는 설사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한테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해서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많이 진단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 크론병이 되면 원인이 아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되죠. 자가 면역 질환이 되니까 여기에 약들을 쓰는 게 면역 자체를 억제하는 약, 또 항염제, 또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그 우리 쉽게 강한 약을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이 원인을 잡으면. 근데 과민성 대장염은 일종의 어때요? 그냥 과민해서 정신적으로 정신과적인 부분에 예민한 거니까 어때요? 이런 염증 상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약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진단 내렸던 사람들이 요즘은 이 과민성 대장염 진단이 생각보다 많아지지 않고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는 성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20, 30년 동안 크론병 환자 자체의 진단이 되게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크론병 자체를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확진하는 진단법이 없으니까 의사가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고 배가 계속 아파요. 그런데 내시경을 보니까 장 자체에 손상이 있더라. 그리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어때요? 장에 손상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염증 수치가 높아지죠.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크론병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론병 환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크론병을 진단 내리는 순간 이게 갑자기 불치병 환자로 등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행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체의 병의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 자체에서 일단 가벼운 설사라고 과민성 대장염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낫질 않고 계속 반복적인 복통과 설사를 계속 하다 보면 병원에서까지 그런 조건이 되면 크론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크론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지금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 환자가 되는 거고요. 보통 가볍게 한두 번 설사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인데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찬 거 먹으면 우리 설사해요 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변화를 하죠. 그래서 크론병 환자들 자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면역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크론병 발병은 30대, 그 다음에 10대, 아니죠. 20대, 하고 10대, 그리고 30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 20대라고 보면 그 20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하는데 그것들이 낫지 않고 병원에 가보니까 갑자기 크론병 환자가 돼서 갑자기 자가면역질환 환자가 되어버려요. 이제 이게 크론병 자체의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의사가 크론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낯설죠. 아까 크론이라는 병이 1932년도에 처음으로 명명이 됐다 그래서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크론병이라는 게 갑자기 193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한테 없던 병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크론병의 증상 자체는 만성 설사예요. 설사를 계속하는 병이고 설사하니까 배가 아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영양결손이 생기고 나머지 2차적인 다양한 증상이 생겨요. 근데 이 크론병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양방적인 부분이니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한의사가 이걸 왜 치료하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사람이 설사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보면요. 사실 인간이 뭘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설사는 계속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설사에 대한 증상 자체, 오랜 인간의 질병의 역사 자체도 어때요? 한의학에서 당연히 궁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일반인들이 크론병이라는 부분 자체로 먼저 이 병을 인식을 하고 또 설사병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크론병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또 이 병 자체가 사실은 설사하는 게 일반적인 증상인데 이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치병을 만들어 놓은 지금 서양의학의 문제 상황인데요. 제가 말했지만 이 잘못된 원인론 자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크론병 자체가, 크론병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한의학에는 크론병이 없잖아요가 아니고요. 크론병이란 게 인간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누차 얘기한 크론병은 만성 설사예요. 그리고 복통이고요. 그래서 설사하고 복통을 계속하면 제가 말했지만 이게 체중 감소가 되고요. 체중 감소가 된다는 건 영양소의 결핍이 나타나겠죠. 영양소 결핍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허약해진다는 건 한의학적으로 보면 인체의 생명현상 자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인간 자체의 생명활동,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대사기능을 높여주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양기라고 표현해요. 양기라는 게 따뜻한 기운이라는 소리거든요. 따뜻한 기운, 사람이 살아있고 움직이려면 따뜻하고 동적 에너지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의학에서 양기라고 하는데 이 상태 자체가 허약 상태로 계속 들어가면 양기 자체가 허약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양기 자체가 허약해지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돼요.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건 당연히 회복력 자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력도 저하가 되고요. 이걸 양기 자체가 인체에 하는 방어 능력 자체도 인체의 방어 능력 자체도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힘이 빠지면서 손발이 차지면서 하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나머지 인체 여러가지 장기 조직들 자체의 기능들도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 크론 자체가 만성화되면 어때요? 전체적인 무기력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회복력도 없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준다는 게 지금 이 크론병 자체가 악화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제가 이제 만성설사나 복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 한의학에서 이 복통설사한 사람, 설사라는 건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어때요? 그 설사나 복통에 대한 기록이 되게 오래 전부터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의서에서부터 이 복통과 설사, 소화 쪽의 문제들은 누누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제가 살펴보면, 자, 한의학에서 이 설사에 대한 부분들요. 자, 구설. 오랫동안 계속 설사한다니까 만성설사인 거죠. 그러니까 허설. 몸 자체가 약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생길 허설이라고 또 분류를 해요. 그리고 한설은 차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설사. 자, 손설이라는 건 어때요?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설사. 이런 부분의 설사의 양상을 또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장구 조직 자체,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대장설, 그리고 소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장설. 자, 그리고 복통과 만성적인 설사죠. 이게 사실은 크론병의
흡연병 진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증상이죠. 만성설사가 복통, 그게 복통구설이라는 걸로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복중명이라 해서 이 장명장, 배에서 물소리가 계속 나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중협착이죠. 이게 이제 협착이 일어나는 거죠. 소장이나 대장 협착. 협착이 더 심해지면 폐색이 되면서 막혀버리겠죠. 자, 이런 증상들 자체들도 동의보감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증상이 위주가 나타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기술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설이라는 게 뭐냐? 차서 생긴 설사인데요. 자, 추워요. 몸이 춥고 오한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자, 배가 빵빵해지고 끊어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 거 많이 먹고 설사할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보면 이런 거죠. 몸이 추운데 몸이 무겁고 배도 아프고 배에서 물소리도 심하게 나고 설사도 나고, 어때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중탕이라는 약을 써라 하고 하는데, 이 이중탕이라는 게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리고 소화 흡수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쪽의 처방인데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 자체도 정확히 기술하고 있죠. 증상, 자,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냐면, 자,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인과 증상 치료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한 거고, 그 원인에서 나타나는 증상 자체의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원인과 치료법 자체가 맞으면 어때요? 그 병은 반드시 치료가 돼요. 근데 지금 이 크론병 자체가 문제는 지금 불치병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않더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낫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잘못이 된 거냐. 크론병 자체가 우리가 어때요? 정말 이 불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크론병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막 급박하게 죽을 그럴 병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20대, 10대 애들이 크론병 걸렸다고 뭐 갑자기 죽거나 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병이 아닌데 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일단 판단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게 이 원인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론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됐다면 어때요? 이 지금 서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 증상 파악이거든요. 이 증상 파악 자체는 우리가 쉽게 하면 검사 장비를 통해서 사람 몸에서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원인 자체를 정확히 모르니까 치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게 불치병 질환이 됐다는 건 어때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이 증상 자체는 사람들이 그냥 파악하는 어때요? 팩트죠. 이 자체는 우리가 보면 그냥 보면 보이는 거 하는 건데, 이 원인 자체의 설정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불치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원인론을 버리지 않는 게 서양의학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은 사실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요. 자, 허약해서 나는 설사. 한문이 있어서 아마 좀 불편하실 건데, 그냥 한의학에서도 이 인체의 설사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 원인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설사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때요? 소화가 되게 안 되고 맥이 어때요? 되게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다는 거 볼까요? 우리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가 차요. 배가 차고 심장이 약하고 혈압이 낮고 소화 능력이 안 되고 찬 것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몸이 무기력하고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당연히 어때요? 설사가 많이 나타나겠죠. 역시 그럴 때도 어떤 약을 쓰라는 부분들, 원인에 따라서 증상의 변화, 그리고 처방 자체가 예전에도 충분히 기술돼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설사가 나오는 거고요. 자, 구설, 만성설사 하는 거죠. 설사 자체가 계속 오래되면 어때요? 여기 보면, 자, 진음 자체가 허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기 자체도 힘이 빠진다는데, 이 말은 뭐냐, 설사를 계속하면 이 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결국 음식의 영양소들이죠. 이 영양소 자체가 빠지니까 어때요? 몸 자체가 마른다는 거예요. 체중이 감소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기 자체는 어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 자체도 역시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양기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 자체가 추워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급격한 피로 증상들이 계속 증가되는 거고,
회복력 자체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설 자체가 사실 크론병 자체를 구성하는 징후 진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만성적인 설사. 예. 그러면서 동반되는 복통이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이 감소되면서 몸에서 허약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게 크론병이니까 한약에서 이 범주를 벗어나는 병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장부 조직, 비장의 문제로 생기는 설사 또는 자, 대장의 문제로 생기는 설사 또는 소장의 문제로 생기는 설사 등등 장부 조직 자체, 인체의 소화기계 쪽 자체에서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설사들을 언급하고 각각의 약물 치료법들, 증상들, 원인론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보는 이 크론병이라는 건 대단히 이상하거나 또는 뭐 1932년대에 갑자기 없던 병이 나타난 것들이 아니고 이 크론병은 그냥 보편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범주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치료가 되었던 병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서양의학 자체에서 어때요? 불치질환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치료를 하면서 치료 자체의 그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환자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크론병 환자들을 10년 이상 치료를 해본 결과는요, 이런 부분의 범주 자체를 정확하게 원인 설정을 하고 환자의 체질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현재 증상, 그리고 그 유발 원인 자체를 했던 음식 자체의 상태, 그리고 허약 상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이 한약을 통해서 또 일상 관리를 통해서 치료를 해준다면 크론병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또 제가 그동안 치료 크론병 환자들의 이런 장 손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만성설사라든지 복통이라는 증상은 다 제거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뚜렷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